안녕하세요. 책방의 마루. 아일린입니다. 봄이 왔어요. 아이, 그렇죠. 지난주 참 아름다웠어요. 따뜻하고 햇볕도 쨍쨍하고 따뜻한 봄 날씨였네요. 네, 영국에는 봄이 되면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렇죠. 어떤 꽃들이 피고 있죠? 글쎄, 솔강화꽃이 벌써 다 떨어졌지. 네, 졌죠. 그리고 지금 많이 피는 거는 수선화, 노란 그렇죠. 수선화가 피고 있고요. 크로커스, 그렇죠. 그것도 노란색인가요? 아니야. 노란색 있고 보라색도 그렇죠. 있어요. 보라색이 전 생각났어요. 그리고 프림로즈도 지금 피고 있나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그 숲에 블루벨 그렇죠. 엄청 필 거예요. 네. 블루벨이 그런 보라색 바다를 이루면은 참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은 봄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곧 봄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마음에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용서해야 하는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장 제목은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우선 책 도입부를 읽어볼게요. 그대는 정의를 호소하지만 잘 생각해보게. 정의만을 쫓는다면 아마도 구제를 받을 자 아무도 없으리라. 우리는 자비심을 위해 기도드리고 그리고 바로 그 기도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베풀도록 가르쳐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렇죠. 정의를 찾고 싶지만은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자비심이라는 말이네요. 그게 무슨 말이죠?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 쉬워요. 하지만 여기 셰익스피어 말처럼 우리 다른 사람 뭐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우리 먼저 용서이나 자비 베풀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책을 쓴 크리스토퍼 아놀드도 이 인용구 다음에 하는 말이 적은 말이 그 말과 비슷한 것 그렇죠. 같아요. 읽어볼게요. 네, 앨런 페이터는 너무 늦었어 도요새야 라는 소설에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남자의 가족은 절규했다. 친구들은 떠났고 친척들은 냉랭해졌고 아버지는 수치심에 죽어갔다. 한 이웃은 이렇게 애처로워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벌만 주고 회복시키지 않는 건 더 큰 죄예요. 만약 벌하시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할 양이면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용서라고 부르는 이 미스터리가 안고 있는 명백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감정일 것이다. 우리는 비교적 사소한 원망도 쉬이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삶을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려면 상대방을 용서할 뿐 아니라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참,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용서를 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는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할 길은 용서, 화해, 그리고 아프게 한 사람을 포용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네요. 맞아요. 사실은 아마 이 챕터에 나온 이야기들 좀 심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 돌아보면은 우리 일생에도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도 서로 다치거나 뭐 실수하는데 그 조그만 grudge 어떻게 말하나요, 여보? grudge. 쓴 마음, 그렇죠. 그거 품고 있으면은 사실은 결혼 생활에서 다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있다면은 다시 기쁨 찾아와요. 그래요. 어, 이제 이 장에 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의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좋아요. 마지막 사형수 요셉. 1997년 12월 30일 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 후 15년이 지난 2012년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자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한 한국의 사회 및 종교단체는 한국을 사형제 폐지 국가로 선포했다. 2014년 현재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26의 나이에 형장의 생을 마감한 요셉은 많은 이의 가슴에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다. 현재도 그렇죠.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1991년 10월 19일 오후 4시 여의도 광장은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자들과 수업을 마치고 온 학생들과 시민들이 가을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했던 광장은 한순간에 죽음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광장 한쪽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돌진했다.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였다. 아이 한 명, 그리고 또 다른 아이 한 명이 쓰러졌고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미친 듯이 질주하는 자동차를 피해 도망쳤다. 운전자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쫓아가 쓰러뜨렸다. 차가 갑자기 멈춰서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차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차 안에서 젊은 남자가 칼을 들고 내리더니 사람들을 위협하며 도로 쪽으로 달아났다. 그러고는 건널목에 서 있던 여중생을 인질로 삼았다. 그러나 결국 달려드는 행인들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달려온 기자들에게 범인은 울부짖듯 소리쳤다.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사람들을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그랬다.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고 더 못 죽인 것이 한이 된다. 뉴스를 접한 여론은 들끓었다. 그저 화풀이로 사람들을 마구 해쳤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벌인 대낮의 질주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교 5학년생과 6살짜리 아이가 목숨을 잃었고 2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다. 현장 검증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외쳤다. 저놈이 했던 대로 저놈도 차로 깔아버려라! 당장 죽여! 이어진 재판 끝에 범인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고 사람들도 그를 잊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날 검사실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차에 치여 숨진 6살 아이의 할머니라고 했다. 할머니는 그에게 죄는 나쁘지만 신앙을 따라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안경도 맞춰주었다. 감옥에서 만난 교도부장과 면회온 수녀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인간 대접도 받았다. 덕분에 자신도 하나의 인격이고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마음을 열고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다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직접 하는 얘기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한겨레 신문 2013년 12월 13일에 보도된 김영민의 응답하라 10번째 마지막 사형수라는 글에서도 좀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등장하는 수녀님의 또 허락을 받고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충북 옥천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형, 작은형, 그리고 동생 모두 해서 8식구가 살았다. 할아버지는 건강했지만 할머니는 늘 알아누웠고 아버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며 어머니는 시력이 아주 안 좋았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사는 게 행복했다. 하지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 용케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오셨지만 매번 심하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어머니는 집을 나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아예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살기 시작했다. 비관한 아버지는 술과 울음으로 전전긍긍하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고 말았다. 나도 엄마처럼 시력이 아주 안 좋아서 가까이에 있는 글씨조차 못 알아봤지만 학교에서 누구 하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느릿느릿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대신 씨앗을 파는 종묘상에 취직했다. 하지만 눈이 워낙 안 좋아 실수를 하는 바람에 며칠 만에 해고당했다. 가까운 곳에 있던 짜장면 집에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그곳에서도 손님 옷에 물을 흘리고 배달 갔다 길을 잃는 바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났다. 결국 세차장에서 일자리를 잡았지만 거기서도 금세 쫓겨나고 말았다. 얼마 뒤 나는 맹학교에 진학했다.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공부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가정 형편은 기울어져만 갔고 자꾸 충동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몇 년 뒤 맹학교를 떠나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친구와 작은 형의 도움으로 용접 공장, 잠바 공장, 신발 공장, 나이트클럽 등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실업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러는 사이 맹학교와 공장, 가정집에 들어가 절도를 벌이기도 했고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맹학교에 갔다가 거기서도 그만두고 또 서울에 와서 여러 공장을 다녔지만은 잘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우연히 경찰의 검문을 받아 과거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석 달을 감옥에서 있다가 풀려났다. 부산과 서울에서 여러 직장과 숙소를 전전하며 정착할 길을 찾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절도 행각은 계속되었다. 끝에 가서는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칼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결국 1991년 10월 그래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차라리 죽어버리자. 승용차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쓸어버리고 나도 죽는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옛날에 일하던 수건 공장에 가서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차를 훔친 뒤 여의도 광장으로 가서 다시 돌이키지 못할 길로 질주하게 된 것이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그는 자기 안에 있던 분노와 서러움을 털어냈다. 부끄러운 일이었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조성의 수녀다. 당시 교도소 사목으로 활동하던 조성의 수녀는 그를 아들처럼 정성 들여 보살폈다. 감옥의 면에 가서 대화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늘 편지로 위로와 격려를 했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작은 형의 결혼식에도 대신 참석해 주었다. 또한 그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했을 때에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확신시키는 한편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성을 고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에 대해 평생 용서를 구하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다음은 조성애 수녀님이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아일린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자신이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요셉 형제를 처음 만나러 가던 날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마치 군대 간 아들을 처음 면회 가는 엄마처럼 집 나갔다 돌아오는 손자를 맞는 할머니처럼 자꾸만 마음이 앞서서 허둥댔습니다. 빨리 가서 요셉의 손을 잡아주고 요셉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 모정과 같은 사명감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 어쩌면 듣기에 거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행동을 한 후에는 반성하고 회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죄의 때를 벗겨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절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눈이 나쁘다고 요셉을 해고한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내가 말했죠. 미움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마음의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친다고 말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셉, 칼로 사람을 지른 일을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빌고 또 빌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경험한 또 하나의 기적은 자기가 목숨을 빼앗은 6살 아이의 할머니가 그를 용서하고 옥바라지 해준 일이다. 할머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용서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물론 할머니는 용서를 결심하고도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남편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어 아이를 잃고 시름시름하던 며느리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할머니는 용서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요셉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용서를 선택한 할머니는 정성 들여 요셉의 옥바라지를 했고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감형을 탄원했다. 지독한 근시에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죽음, 가난 속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포자기의 몸부림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가졌더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손자라고 여기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런 용서와 인간 대접에 힘입어 요셉은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해 살기로 했다. 1992년 6월 19일에 감옥에서 세례를 받고 요셉이라는 세례명도 받았다. 그 뒤에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면서 감옥 청소 등 정리 등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했다. 재소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 새로 입소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며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97년 말 사형 집행으로 숨을 거뒀다. 요셉은 사형장에서 흐느끼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했다. 인간 대접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짧지만 인간답게 살고 갑니다. 자, 이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짠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뉴스를 텔레비전에서 본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숨겨진 이야기가. 그렇죠. 뒷이야기 모르면은 그 사람 분노 맞다고 생각하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책 준비하면서 조성의 수녀님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잖아요. 네. 직접 만나 뵙지 못했지만은 조성의 수녀님으로부터 이분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분이 이분을 찾아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이분도 삶이 변하고 평화를 찾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분의 삶과 또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읽기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한 주 되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